다음 주제로 2023년 IFRS 개정사항 및 국제회계기준 재개정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의 윤지혜 팀장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박수 좀 쳐주시죠.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023년도에 KIFRS 개정사항이 한 5가지의 개정사항이 있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이프릭 해석위원회 주요 안건 결정사항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그 리스트 정의 대책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IASB 내에 그 국내에도 좀 많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그 진행 중인 주요 기준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와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11월 초에 회계학회에서 IASB 그 위원님들을 좀 초대하셔가지고 세미나를 좀 개최해서 기사화도 많이 됐던 그런 사항이라서 뭐 한 3년 후 아니면 5년 후 국내에도 도입될 기준서인데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뭐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준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2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사항인데요. 그 약정 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2020년도에 그 기준서를 한 차례 좀 개정을 했고 원래 2023년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준서인데요. 이 부분이 미래 약정에 대해서도 그 현재 기준의 재무 기준으로 충족을 해야지만 비유동부채로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좀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재무제표가 그 안 좋게 보이고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요구를 하셔서 아마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서를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약정이 여기는 이 요구 운전자본 비율에 대한 사항인데요. 미래의 조건이 현재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건 미래의 일인 거고 미래에는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비유동 부채로 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뭐 그런 취지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바뀐 걸로 바뀌었고요. 다만 그러니까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완화가 됐지만 다만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은 공시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그 기준서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향후의 약정을 그 준수하지 못할 위험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주석에 좀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기준서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본문의 부채에 대한 부분은 요건을 완화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서는 올 4월에 공표가 됐고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공시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최근에 저희 감독 당국에서도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주석 공시 모범 사례도 발표를 했고 연말에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 감독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주석 공시 필요사항 그리고 주석 공시 모범 사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 기준서, 감독 지침, 모범 사례가 확정될 예정이고 이 기준서에는 가상자산 보유자, 발행자 그리고 그 거래소별로 이 주석 공시할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유회사인 경우에는 뭐 보유하는 가상자산의 현황뿐만 아니라 보유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정보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발행회사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매각 관련된 수익 인식 시점뿐만 아니라 약간 가상자산의 특수성인데요. 그 유보 물량에 대해서도
그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거래소, 가상자산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같은 그런 거래소가 있을 텐데 거기서 고객의 위탁 토큰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의 특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 보관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 그 부분들을 추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기준서는 12월 말에 지금 공표할 예정이고 2024년도에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리스 1116호 리스 기준서 개정인데요. 그 일반 리스와 이게 판매후 리스 같은 경우에 그 최초 측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그 후속 측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리스인 경우에는 그 규정이 있으나 판매후 리스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율의 변동이나 뭐 그런 상황으로 리스료가 변동되는 변동 리스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기준서 개정을 통해서 판매후 리스 사용권 자산 및 리스 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 측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 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을 할 때 이 리스료가 수정되는 부분의 변동 금액을 사용권 관련 손익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정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기준서에는 리스 부채 후속 측정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의 예상 리스료 그리고 동일한 리스료를 고려해서 두 가지 방식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회사는 이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책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고요. 이 기준서도 12월에 이제 공표할 예정이고요. 2024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1012호 법인세 기준서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필라 모범 규칙 이게 최저한 글로벌세라고 하던데요. 이 시행으로 생기는 그 법인세 회계 처리 방법 및 공시 정보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글로벌 최저세 그 필라 2 모범 규칙은 이 내용을 대강 설명을 드리자면 대규모 다국적 연결 시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적어도 15% 이상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올해 그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로 11월 9일 날 예고가 됐고요. 아마 연내에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으로 예측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때 2014년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기간별로 그러니까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법률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혼 범위에서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인식 공시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 예외를 하지만 공시 사항을 좀 추가를 해달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필라드 법률 제정 시점부터 효력 발생 전까지는 이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요. 법률 효력 발생 이후에는 이 법인세와 관련된 단기 법인세 비용을 별도로 공시하라라는 규정이고요. 아마도 현재 진행상으로 2023년도에는 이 추가 공시, 질적 양적 정보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결산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법인세 비용을 별도 공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최근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11월 27일 보도자료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 보도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급자 금융 약정 관련된 기준서 개정인데요. 이 사항은 현금흐름표 기준서와 금융상품 공시기준서를 동시에 개정한 사항이고요. 금융자 공급 약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자한테
재화를 구입했을 때 대금 지급 관련해서 이게 금융회사가 이렇게 그 자금 신용 공여를 하는 그런 취지의 거래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지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표에 공시를 하고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공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자 공급 금융 약정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해서 좀 더 공시를 상세하게 하도록 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 금융 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급자 금융 약정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서들도 12월에 이제 공표될 예정이고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준서 내용에 대해서 대강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프릭 해석위원회 주요 안건 결정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스의 정의 대체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 상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은 공급업체와 10년 동안 전기버스에 사용되는 배터리 100개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자는 계약 기간 내내 배터리를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다고 되고요. 예시가 효익 기간이 계약 개시 이후 최초 3년 동안 그 배터리를 대체할 때 공급자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급자의 대체권이 질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각 자산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지 또는 모든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고려해라라는 답변을 뒷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질의2가 계약에 실효된 자산이 있는지 저도 이거 굉장히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요. 공급자가 그 배터리 대체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 기간 내내 가지고 그 자산 대체권을 행사해서 경제적 효익을 그 기간 내내 얻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는 그 공급자가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그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사례인 경우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은 경제적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자가 그러니까 좀 권한이 없다라고 봐서 고객이 계약에 식별되는 자산이 있다라고 결론을 낸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IASB 재개정 중인 주요 기준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 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는 손익계산서 항목의 구체적인 범주 부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 값이 투명하지 않고 비교 가능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어서 IASB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5년부터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고요. 2019년도에 공개 초안을 발표해서 2020년도에 각국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아마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기준서를 공표를 해서 27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기준서고요. 최근에 회계학계 통해서 IASB 위원들이 이 기준서를 설명을 하면서 좀 기사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항은 새로운 기준서, 그러니까 IFRS 18 재무제표의 일반적 표시와 공시 기준서를 최근에 만들어진 세븐틴 뒤에 새로운 기준서를 좀 제정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주요 내용은 손익계산서를 범주별로 항목으로 표시를 하고 경영진의 성과측정시를 공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의 구체적인 범주 부분을 정의하며 영업, 투자, 재무, 범주 부분과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범주별로 내용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서가 도입이 됐을 때 회사의 자산 부채들 전반적인 이해 가능성 및 회사 보고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좀 제고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업손익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회사들이 이건 또 재무제표 본문의 이렇게 표시 형태가 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준서 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 상품인데요. 새로운 금융 기법이 발전하면서 부채나 자본 특성이 모두 있는 그 복잡한 금융 상품이 개발되는 한편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요. IASB에서도 부채와 자본 분류 규정의 개선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2018년도 중에 아마 토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초안을 지금 설명회 직전에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지금 기조단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공개가 그러니까 그 한글로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번역을 하셔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의 의견 조회를 할 예정이고 아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신종자본증권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라든지 최근에 코코본드 그런 제가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본과 부채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명쾌한 해답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복잡한 금융상품을 많이 발행하시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그 자금 조달이나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에즈마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 집행 사례를 소개해드릴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기준팀 양희정 조사역입니다. 먼저 2023년 에즈마 집행 사례 중에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그리고 금융자산의 재분류 두 번째 사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10월에 발표된 집행 사례 중에 지배력의 상실 그리고 본인대 대리인 사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후 관련 위험 공시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회사는 여러 국가에서 석유 정제 제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업체로 각 선박을 하나의 현금 창출 단위로 간주하며 영업 환경이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21년 사업 보고서에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규제로 운송 제품에 대한 공급 그리고 수요가 감소할 위험, 회항 위험을 포함한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사업 보고서 상에서는 공시를 한 반면 재무제표의 주석에서는 기후 관련 요소가 선박의 장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 상의 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유럽 증권 시장 감독국에서는 재무제표 내 주석 공시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먼저 유형자산이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가 기후변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비재무적 부문 내 기후변화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정보 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이제 기후위험이 선박의 내용 연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손상 검사를 수행할 때 경영진이 사용하는 판단 및 가정에 대한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기후 관련 요소가 추정 불확실성에
또는 손상 검사 수행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석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국내에서는 26년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2025년부터 이 지속가능 보고가 공시 의무화가 되는데요. 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재무제표 정보 간의 연계성이 중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기후 관련 위험을 재무제표에 공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서 이제 ISB에서 23년도 3월에 Climate 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라는 프로젝트를 개시를 했는데요. 현재 그 방향을 결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 보면 이 지속 가능성 보고와 재무제표 정보 간의 일관성을 좀 중요시한다는 국제적인 추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로 기후 관련 요소에 따른 저희 재무제표의 영향과 지속 가능성 보고 간의 이 정보의 일관성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사례를 넣었고요. 제 다음으로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은행 그룹으로 EU 안팎으로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사업 모형을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 금융자산의 매도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EU 내에 종속회사들이 기존의 채권 매매 거래 방식이 아닌 ECB와의 RP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 수익의 현금 흐름을 얻고자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운용 전략을 변경한 점,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새로운 운용 전략의 세부 내역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사업 모형을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 모형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이 국채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이러한 재분류가 1100부의 재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 근거로는 먼저 이 회사가 국채 매각을 중단하는 이러한 것은 투자 전략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또 변화에 대해 단순히 공표하는 것은 외부 당사자에 대한 입증 가능성의 금융자산 재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금융자산 관리 방법을 변경했다라고 회사가 주장한 부분은 1109 문단 B 4.4.1의 사업 모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B 4.4.1의 기준서 내용과 같이 회사의 사업 모형의 변경이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유의해서 금융자산 재분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발표된 에즈마 집행사례 중에 2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력의 상실 케이스인데요. 이제 회사는 여기 보시면 이 회사고 이제 이 회사가 글로벌 상사로 건물 건설과 정부대상 임대업을 운영하는 완전 자회사 100% 지분을 100% 갖고 있는 A사를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이 회사가 이 A사에 대한 주식 60%를 이 취득자에게 매각을 이제 17년 11월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A사 간에는 건물 단계에 대한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한 상태였는데 해당 그 계약상에서
건물 준공의 책임은 이 회사에 있음을 계약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이 기존의 이 건설 계약에 따라서 2018년 말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A사 주식의 위험과 보상이 취득자에게 이전되고 건물 임대가 개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회사는 A사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범위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관련해서 상당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이익을 인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회사는 이 A사 주식 매매 계약, 그러니까 취득자에게 60%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한 그 주식 매매 계약과 그 주식 매매 계약상에서 규정한 승인 요건을 고려할 때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과 힘을 보유하지 못함으로 A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 감독당국은 그 회사가 준공 시까지, 그러니까 A사와 회사 간의 건물계약상에서 규정했던 그 건물계약의 그 준공 시까지는 A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또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관련 손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판단 근거로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장의 문단 6에 지배력 요건 3가지를 근거로 지배력 상실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그 피투자자 관여함에 따라 변동 이익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이제 그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기존의 회사가 A사에 대한 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회사가 변동 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힘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식 매매 계약상에 A사의 취득자에게 부여된 권리, 즉 앞에서 말씀을 잠깐 언급했던 그 승인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취득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실질이 방어권이기 때문에 취득자는 A사에 대한 힘이 없고 오히려 회사에 힘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계약상 합의된 사업관계에 따라 준공시까지 A사의 관련 활동,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 건축이나 아니면은 관련한 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회사가 A사 관련 활동을 지시를 하기 때문에 A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한 것은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 세 번째 거 1110호 문단 B13을 봐주시면 여기서 보면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투자자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 보이시듯이 피투자자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잘 판별해서 지배력 상실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들 대리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재판매자가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IT 공급업체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 회사 간의 파트너 계약에 따라서 사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공식 파트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재판매자인 회사 간의 체결한 파트너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트너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재판매자인 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를 할 때 고객이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받고 충분한 수의 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 판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고객 간에는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을 해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개발자가 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기능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 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에 있어 본인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1115호 수익기준서에 따라서 수익을 총액기준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사전 판매 자금 서비스의 묶음이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회사가 이를 통제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이 회사의 회계 처리는 그 1110호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권 판매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총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먼저 이 사전 판매 자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두 개의 분류되는 상품이며 두 번째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 계약상의 그러한 내용은 이제 소프트 개발자가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있고 소프트웨어 재판매자인 회사는 경미한 재고 위험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권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대리인 판단하는 그 판단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문단 B34A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지 판단을 하되 다만 이 판단이 좀 불명확하고 모호할 경우 B37 문단에 있는 본인 대리인 지표를 고려하여 통제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 회사가 통제를 하는 경우 본인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 심지민 연구원입니다. 근본 발표에 포함된 질의외신 안건은 다음의 5가지로 질의외신 4번, 5번은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지 않았으나 적시성을 고려하여 근본 발표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의외신은 기준원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룰 질의외신은 연결 실체가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혹은 사업부를 처분 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A와 관계기업 B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 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X1년에 회사는 KIFRS 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2014년 IASB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와 1028호 관계기업 투자 기준서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서는 문단 25에 따라 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1028호 지분법 기준서에서는 문단 28에 따라 회사와 관계기업 사이의 내부 거래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매각 또는 출자에 대하여 IAS 28의 개정을 공표하였으나 실무에서 적용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해당 이슈를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동 내용에 대한 기준서 개정을 논의 중이므로 기준서가 개정 전까지는 근본 질의외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질의자는 2가지의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 A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어느 기준서에 근거하여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두 번째는 매각 대상이 종속기업이 아닌 회사의 사업부 C인 경우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을 어느 기준서에 근거하여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1의 경우 회사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견해 1은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합니다. 견해 2는 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 이후 1028호를 적용합니다. 즉, 처분손익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만큼 제거하고 부분 인식하게 됩니다. 견해 3, 현재 IASB 개정 논의 중이므로 견해 1과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질의 논의 결과 새로운 기준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견해 3에 따라서 회사는 견해 1 혹은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 2의 경우 종속기업이 아닌 사업부의 처분이므로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서의 상충이 아닌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질의 1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견해 1,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다. 견해 2, 1110호 연결재무제표 적용 이후 1028호를 적용한다. 견해 3, 현행 KIFRS에 해당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므로 견해 1과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해당 질의 역시 논의 결과 견해 1, 견해 2가 모두 적용 가능한 상황이므로 견해 3에 따라 회사는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하나의 회사가 종속기업과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거래는 유사한 거래이므로 매각하는 대상이 종속기업인지 사업부인지에 따라서 상이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셔는 안 되며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외시는 정부보조금의 영업손익 분류 및 표시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자동차 전지를 제조하여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제조시설이 소재한 A국에서 발효된 법률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첫 번째, A국 내에서 자동차 전지를 생산하고 두 번째, 생산한 자동차 전지를 A국 내에 있는 비특수관계자인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 별도의 사후 관리 조건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부보조금은 회사의 과세소득 유무, 세액공제 및 법인세 결정 등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전지의 단위 용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정부보조금은 1020호의 정부보조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회사는 수익 관련 보조금을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익으로 총액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보조금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으로 분류 가능할지, 만약 해당 정부보조금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된다면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표시하면 될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1001호 문단 한 138.2에 따르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영업의 특수성 혹은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합니다. 회계기준원은 이때 영업이익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12-1을 발표하였으며 동 의견서에 따르면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만약 주된 영업활동의 수행만으로 보조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부 보조금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관련 회사의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인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수행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보조금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된다면 수익으로 표시할지 기타 수익으로 표시할지 질의하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 계정이나 일반 계정으로 표시한다면 기준서 1002호 문단 29에 따라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따라서 정보 보조금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다면 보조금의 성격, 기능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셔서 매출 혹은 정보 보조금 수익, 기타 수익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회지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적 투자자와 주주 간 약정으로 출구 전략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계 처리입니다. 질의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X1년 1월 전략적 투자자인 회사와 재무적 투자자인 다른 투자자는 SPC를 출자 설립하였으며 회사는 SPC의 보통주 70%를 투자함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였습니다. SPC는 해외에 지분 100%를 출자하여 회사는 SPC와 해외 법인을 연결 실체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SPC를 출자할 때 FI에게 SPC 또는 SPC의 종속기업인 해외 법인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X 3년 말까지 적격 상장을 시키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적격 상장을 성공하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나 계약상 회사가 적격 상장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X 4년 3월 말까지 FI에게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구 전략으로 회사가 현금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향후 회사가 제안하는 출구 전략이 미리 정해진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FI가 판단하여 FI가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회사가 출구 전략을 제안하지 않거나 FI가 합리적인 이유로 제안한 대안을 거절하는 경우로 이 경우 FI는 주식 일괄 매도권, drag along right, 주식 돈방 매도 청구권, tag along right, 대상 회사 주식 매각권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SPC를 설립할 때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FI와의 투자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투자 시점에서는 적격 상장 성공 충족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적격 상장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FI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거래로서 조건부 결제 조항이 포함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표시기준서 1032호 문단 25는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금융상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자는 금융자산의 인도 혹은 금융부채의 결제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조건부 결제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회사가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 다음 장표에서 케이스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상황은 회사가 제안한 출구 전략 대안을 FI가 수락하는 경우로 회사가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제3자 간 매각 거래 주선과 같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주선이라는 역할만 수행할 뿐 거래 당사자가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출구 전략 대안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보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회사가 출구 전략을 제안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FI는 세 가지 회수 권리인 드래그 얼롱, 태그 얼롱, 대상회사 주식 매각권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FI가 대상회사 주식 매각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동계약상 의무를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보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질의회신 케이스에서는 주주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회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미래의 사건의 발생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하실 사항은 만약 상황 1에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하지 않는 출구 전략이 실질적이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회사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 간 매각 거래를 주선하여 제3자에게 공정가치로 투자자의 지분을 매각한 금액과 기준 수익률을 충족하는 금액 간의 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하였고 회사가 의무 이행 시점에 항상 선택할 능력이 있고 투자자가 이 대안을 거절을 못하는 경우라면 기준서 1105호 문단 5.1.1에 따라 회사는 의무에 따른 금융부채를 파생상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는 미래 과세소득이 0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시적 차익 및 2월 결손금의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에 대한 회신입니다.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X1년 회사는 FVOCI 지분상품의 평가이익을 계산함에 따라 세무 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FVOCI 지분상품을 X3년에 매도함에 따라 가산한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누적 2월 결손금을 보유하는 상황이며 X3년 역시 과세소득은 0 이하가 되어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질의에서 2월 결손금 사용 시 공제한도는 없음을 가정하였습니다. KIFRS 1012호 법인세 기준서에서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소득과 평균 세율에 대한 기준선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회사는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미래 각사소가 0 이하인 경우로 세무상 누적 2월 결손금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적용될 평균 세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계표의 예시와 같이 X3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0으로 FVOCI 처분에 따른 입금 잔액이 10일 발생하여 각사소가 마이너스 10으로 미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미래 각사소는 0 이상인 경우이나 세무상 누적 2월 결손금이 사용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과세표준이 0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누적 2월 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누적 2월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만큼 사용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0으로 산정되어 미래 과세소득이 0인 케이스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기준어는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인 경우 가산할 차감할 일시적 차익 및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평균 세율은 질의 1과 질의 2 모두 미래 예상 누진세율 체계에서 가장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준서 1012호 문단 47에 따르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동기준서 문단 49에 따라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세법 체계에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최저세율 구간인 9.9%에서 최고세율 구간인 26.4%의 범위 내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해야 하며 질의의 사례와 같이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이 적용됨에 따라 9.9%의 세율을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이 0이므로 평균세율을 0%로 산정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 유의하시기 바라며 납부세액이 0을 초과한다면 적용할 평균세율은 과세소득 대비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과세소득은 누적 2월 결손금이 존재한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차감한 일시적 차이와 동일한 기간에 미래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키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일적 차이를 가감하고 이월불송을 차감한 과세 표준을 사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인 경우 배당 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통상 재무제표 결산일인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연도에 열리는 주주총회 통상 3월에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보유 주식의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저평가 및 배당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법 6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2023년 1월 중 마련하였습니다. 배당 기준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주주총회일에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수령한 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에 따라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총일의 주주는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당 기준일이 배당을 확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인 경우 투자자의 배당 수익 인식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배당 수익은 금융상품 기준서 1109호 문답 5.7.1a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배당과 관련된 경제적 소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주주총회일에 주당 배당액이 확정되면 주주는 배당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 요건인 주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상법상 배당 기준일에 확정되므로 투자자는 주총일이 아닌 배당 기준일에 배당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피투자자인 기업은 배당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주주가 특정되지 않아도 승인된 배당 결정에 의해 자신의 재량으로 배당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확정된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총회일에 미지급 배당금을 금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해당 질의회신에 따라 1분기 결산 시 배당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투자자는 배당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회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오연경 조사역입니다. 지금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제정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 규정이 개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이 자율 규정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경영진 및 감사 등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 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 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정 방향입니다. 현행 자율 준거 기준인 내부회계 평가보고 모범 기준 및 적용 기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준수 의무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상세 설명 및 보고서 서식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및 보고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은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되었으며 12월 5일까지 사전 예고를 실시한 뒤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평가 및 보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의 주요 개선 방향입니다. 현행 준거 기준인 모범 기준의 준수 의무 사항과 적용 기법의 규정화 필요 사항을 평가보고 기준 28개 조항으로 시행세칙화하였습니다. 모범 기준과 적용 기법의 상세 설명, 예시 등과 보고서 양식은 가이드라인 68개 조항으로 규정화하였습니다.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의 구성 체계입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3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로 구성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의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평가보고 과정의 필수 절차를 선별하여 법규화하였고 미반영 외관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용어 정의가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실무상 이견이 있는 부분을 명확화하였고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모범기준은 평가보고 과정의 필수 준수사항과 상세 설명 및 예시를 함께 기술하고 있어 직관적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평가보고 관련 핵심 절차만을 보고기준, 시행세칙으로 규정화하고 보완 설명, 예시, 권고사항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 기준을 준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합니다. 2번 대표이사는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번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절차는 1번 미비점에 대한 평가, 2번 미비점에 대한 조치, 3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 4번 운영실태보고 절차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으로 외관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외관규정 6조 3항에 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이 내부회계 모범기준상 기술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외관규정 6조 3항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기준 체계에 맞게 신설, 배치하여 외관법규와 보고기준 간 일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선사항으로 실무상 용어 정의가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실무상 이견이 있는 부분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현행 준거 기준은 용어 정의가 모호하거나 회사와 감사인 간 이견이 있고 문의가 많은 사항 등으로 인해 실무 적용상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요 용어를 평가보고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규정하여 핵심 통제, 통제 위험 등 20개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은 평가 대상 사업 단위 관련 사항은 평가 대상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외 사업 단위 부문 정보를 운영 실태 보고서에 공시할 때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하도록 명료하게 기술하여 평가보고 기준 문단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질의회신 중 문의가 많았던 내용인 잔여기관에 대한 기말평가 범위 결정 관련 고려사항, 동질적 통제 판단 시 고려사항, 개선된 통제에 대한 기말평가 결과 효과성 판단 기준 등의 질의회신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선사항으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적용기법에 예시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표준 양식은 평가보고 사실 및 그 결과를 단순 기술하는 데 그쳐 정보 이용자의 유용성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수행한 통제활동, 내부감사가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의사소통한 내역에 대한 공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면서 공시 강화 내용의 세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한 내역, 그리고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해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을 평가보고서 세부 서식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태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기존 서식의 미비사항을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양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부에게 감리를 받은 경우 중요한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실태 보고서 서식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상세평가 내용이 통제 미비점의 원인과 각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부침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누락사항이었던 중요한 취약점 관련 내부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가 수행한 내부 통제 활동을 부침 신설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 서식의 주요 개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을 세부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중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운영 실태 보고서의 근거 기준이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침으로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 통제 활동을 부침 신설하였습니다. 내부 통제 활동 구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에 발표된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업무 체크 포인트에서 제시한 자금 통제의 항목 구분을 예시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 활동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설계한 핵심 통제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며 해당 핵심 통제 활동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통제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수행 내역, 수행 부서, 수행 시기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보고 지침 시행 시기입니다.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에 안내된 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 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 기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2023 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법인을 시작으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었으나 연결 내부회계 평가 보고 대상 범위 선정 기준이 회사 및 회계법인별로 상이하여 회사와 감사인의 연결 내부회계 평가 보고 대상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연결 내부회계 구축 회계법인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다를 경우 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구축 범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감사 기준서 1100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및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일반 원칙만 제시하여 연결 내부회계 대상 범위 선정 시 회사와 감사인이 모두 준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상 범위 선정 스코핑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연결 내부회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내부회계 감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상장사 2,511사 중 1,514가 별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별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38사로 부적정 의견,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24, 의견 거절, 감사 범위 제한이 18개사이었습니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자산 2조 이상 199사가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며 이 중 빅4 회계법인 감사 대상이 183개사로 92%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199개사 중 유가증권이 191개사, 코스닥이 8개사로 유가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등 현행 기준에 대한 세부 해석을 제공하고 실무 관행 수용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정 방향입니다. 첫 번째, 연결 내부회계 평가 보고 대상 범위 선정, 스코핑을 3단계로 명시하고 단계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 유의적인 부분, 2단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지 않은 부분, 3단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 연결 내부회계 대상 범위 선정을 위한 양적, 질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제공하여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단계, 유의적인 부문 선정입니다.
유의적인 부문 선정 시 재무적으로 유의적인지 특정 위험으로 유의적인지를 양적, 질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적 판단 기준으로 매출, 총자산, 세전손익 등을 주요 재무지표인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재무지표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되 부문의 업종, 규모, 그룹 구조에 따른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벤치마크에 15%보다 높거나 낮은 배분율을 적용하거나 다수의 벤치마크를 적용 가능합니다. 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의적 부문을 선정 시 다음의 주요 질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질적 판단 기준으로는 1번 부문에서 식별한 유의적 위험이 연결 재무지표 및 공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 두 번째, 그룹 수준에서 결정한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부문. 세 번째,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전기에 유의적 미비점 또는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한 부문. 네 번째, 부정 위험이 높은 부문 등 기타 회사가 특정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부문을 주요 질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단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지 않은 부문 선정입니다.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하기 위한 양적 판단 기준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의 연결 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 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인 경우 선정을 고려합니다. 다만 4배수 이상이어도 발생 원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 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 시 다음의 주요 질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한 질적 판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 양수, 자산 취득 등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한 부문. 두 번째, 그룹 공통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세 번째,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네 번째, 내부 감사 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부문. 다섯 번째, 그룹 차원 분석적 절차를 통해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된 부문 등 기타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을 주요 질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단계,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지 않은 부문 선정입니다. 1단계 또는 2단계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하기 위한 양적 판단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의 연결 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 과목 합계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추가 선정을 고려합니다. 다만 8배수 이상이어도 발생 원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8배수 외에 추가적인 양적 판단 기준으로 잔여 금액이 유의한 계정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정 개별 부문이 유의한 계정 과목의 잔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잔여 금액을 구성하는 부문의 개수 등 추가 양적 판단 기준을 고려 가능합니다. 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잔여 부문의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양적 판단 기준 외에 다음의 질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한 질적 판단 기준으로는 첫째, 부문의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두 번째, 부문에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의 수준. 세 번째, 특정 부문의 왜곡 표시 위험이 연결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 네 번째, 기록과 정보 처리의 중앙 집중화의 정도. 다섯 번째,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과 부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통제 환경의 효과성. 여섯 번째,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그룹 차원 통제의 주기, 시기 및 범위 등 기타 잔여 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 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결 내부에게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고 연결 내부에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회계팀의 한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연결 내부 회계관리제도 관련된 주요 FAQ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현행 모범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FAQ에 앞서가지고 현행 모범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에 앞으로 이관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성 및 앞에서 설명드렸던 준거 기준을 약간 변형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모범 기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모범 기준을 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신모범 기준으로 되면서 이 구성이 설계 및 운영과 평가 및 보고 이런 체계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모범 기준 단일 내용으로 있다가 이 체계 규정이 바뀌면서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모범 기준을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서화에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제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거기에는 개념 체계하고 정형 기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및 보고, 이건 앞으로 이제 내부관리에도 평가 보고 기준으로 좀 이관돼가지고 시행되는 그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모범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역시 적용 기법을 같이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운영과 평가 및 보고로 나눠져 있던 부분 중에서 설계 및 운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평가 및 보고에 관련된 모든 규준상의 내용들이 이제 평가 보고 기준으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했던 준거 기준과 비슷하긴 한데요. 알고 계셨던 모범 기준은 사실은 법령 쪽에서 법규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범 기준을 보통 채택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삭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은 보통 코소를 따라서 미국 내부 통제 기준인 코소를 따라서 준거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니었지만 선택적으로 하지만은 거의 이제 강제하다시피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택 여지 없이 따라서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부분들은 설계와 운영은 그대로 일단 존치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 내용이 모범 기준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설계 운영으로 남을 것이냐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 부분은 그대로 선택적 준거 기준으로 남아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행 세칙에 나와 있는 이 평가 보고 기준은 이제 일종의 준거 기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게 세칙에서 나왔듯이 24년 1월부터 시작은 되지만은 기존에 지금 현행 사용하고 있는 모범 기준의 적용도 1년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돼서 이게 기존에는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만 관련돼서 내용들을 했다가 저희가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범 기준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연결이나 단일, 별도나 개별해서 있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때 기본적인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설계 운영에서는 크게 바꾸지 않고 재무제표에서 다만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 내용으로서 바꿈으로써 크게 변화를 주는 그런 범위는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결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FAQ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개정 작업을 하면서 21년 10월 달에 이제 개정을 해서 연결 부분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별도나 개별해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하고 연결해서 종속해서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FAQ도 사실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올해 제정돼 가지고 내년에 시행될 평가보고 대상의 범위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의 회사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립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이제 올해 정립된 게 내년에 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FAQ나 이런 다른 일반적인 사안에 설립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의 들은 지금 21년에 나왔던 박스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설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평가 범위 설정, 평가 방식, 그다음에 IT 이런 부분을 나눠서 나왔긴 하지만 역시 이게 FAQ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감사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적용받을 회사를 봤을 때는 초보자들이 요 정도구나라는 수준에서 이제 FAQ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향후 보완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들을 감안해가지고의 또는 다른 그런 FAQ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을 것은 일반적인 사항과 설계 운영, 그다음에 평가 범위 설정 관련돼서는 올해 지금 새로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적용되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항에서 주요 FAQ를 이제 꼽아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 기준에서 준거 기준에서도 그럼 이 기업들이 처음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관법상에 있는 그 연결 내부회계 관리를 하는데 내부회계 관리도 모금 기준만 따르면 되느냐? 뭐 US 삭스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또 이걸 또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준거 기준에서 선택격이기 때문에 호소를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US 삭스는 호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유의 이제 법규상에서 나와 있던 부분, 이제 내부회계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나중에 감사위원회 평가, 대표이사의 보고 절차, 이게 외관법에서 외관 규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해가지고 더 보완적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은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FAQ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미 종속회사는 이 외관법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지배회사가 모든 종속회사의 설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속회사에서 됐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서 기준을 적용해서 지배회사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다만 해외 소재, 외국 소재의 종속회사의 경우에서는 사실상의 외관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가지고 적용해야 된다. 사실 이게 원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적용하시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은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설계 운영과 관련돼서 있는 FAQ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것을 좀 뽑아봤습니다. 연결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경영인 검토 통제 MRC라고 하는 경영인 검토 통제에 관련돼서 자산 평가 관련돼서 이제 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FAQ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회사가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해도 되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차피 지배회사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관련되는 연결 관점에 대한 보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개정과는 충분한 통제 활동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준 관점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담 조직은 그러면 과연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있을 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2조 이상 되고 다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인과의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21년도에 만들었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질문을 만들었던 거였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항상 회사마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본 답을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 구성 방식을 하는 게 그룹 차원에서 하는 중앙 집중식, 그룹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공통 기능을 하는 쉐어 서비스 센터라고 해서 각 부문별로 연결해서 하나에게 통합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각 회사별, 종속 회사별로 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에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평가는 독립적인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분법 투자 관련돼서 그러면은 초기에는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이, 그럼 지분법을 적용받고 있고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지분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연결이나 별도나 제도가 동일하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결 재무제표, 연결 내부 회계관리라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나. 다만 규모나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좀 많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지. 적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법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내부 통제까지 평가 권리를 확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붉게 나와 있던 것처럼 지분법 적용과 관련된 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배에서는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효율성과 관련된 설계하고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주요 FAQ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속회사 감사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지배회사에서 어디까지 감사 결과를 내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작성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지만 감사인이 해가지고 작성해서 온 거를 경영진이 활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종속회사에서 경영진이 하거나 감사기구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아닌 감사인이 한 거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진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통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별도나 연결해서 보면 공통대역에 적용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나 연결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내용이 사실상의 동일한 통제 활동이 되면은 같이 적용되는 것은 구태여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별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나 연결 내부 회계관리와 관련돼서는 평가 보고서는 지금 현재 각각 작성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는 이번에 이제 개정될 내용으로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이제 연결 내부 회계관리도 감사 의견을 공시하는 기업은 별도 내부 회계관리도에 대한 감사 의견의 공시 의무를 면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도의 감사 의견은 공시를 안 하고 연결 감사 의견만 할 수 있는 거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은 연결 대상 회사들은 이제 별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공시를 안 하고 연결 감사 의견만 공시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나왔던 지금 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갖고 활용해서 그러면은 통제 활동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럼 정기 초에 했던 걸 되게 했었으니까 변동이 없는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했었는데 그럼 정기 초에 있는 건 정기 초기 때문에 올해 단기에 했던 거에 대한 단기 운영 실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서 변동이 없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기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같은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그러면은 같은 방식인데 매년 하지 않고 좀 2, 3년마다 해도 되지 않냐. 변동이 없는데 변동이 없는 부분. 앞에 설명드린 마찬가지로 당의 연도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체킹을 해서 다시 뭔가 미위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여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 3년 하는 방식은 제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평가 방식은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대한 FAQ이기 때문에 사실상이 좀 당연한 내용 같지만은 또 이렇게 초기에 적용하는 회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짚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종속회사별로 또 동일하게 수행되는 각각으로 있지만은 동일하게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환경이나 이런 업종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면 일괄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일괄평가라는 용어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일괄평가가 그럼 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어렵지만 동질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럼 동질적인 게 뭐냐? 라고 해서 그 조건들을 좀 사실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통으로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괄통행을 했을 때 무작정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행태들이 좀 동질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야지 일괄평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나 업종 환경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해외 종속 회사 같은 경우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해외 종속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동질적인 통제 활동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공통기능과 관련돼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는 결국 그 쉐어드 서비스 센터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업무를 집합시켜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업무 분담 인원 그리고 이런 등에 대한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같은 공동에 대한 그런 기능을 갖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구태여 또 종속회사별로 또 해야 되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던 그 쉐어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공통 기능을 가진 것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 업무 절차, 통제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일괄적으로 설계 및 운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일괄적이라는 그 업무 평가에 대한 얘기는 앞에 나왔던 그 정의를 참고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9번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지배회사 감독 범위에 관련돼서 종속회사가 그 수행한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배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인의 평가가 되는 그 경영진 회사가 스스로하거나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 감사인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종속 회사에서의 경영진이나 회사에서의 그 활동에서 했던 평가 결과는 지배회사 경영진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인과 회사와 관계는 좀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연결 내부 해결의 평가 결론은 지배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에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꾸 강조해서 계속 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비점에 나왔을 때의 그 평가 심각성이라고 나올 수 있는 평가 주체는 누가 되느냐? 역시 연결로 갔을 때는 어차피 그 단일 별도 개별 회사에서는 개별의 경영진이 책임지시 단일 사업본부의 그 사업 단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연결은 어차피 종속 회사에 대한 뭐를 아울러 가지고 내부 해결을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배 회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별도 내부 해결리더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업 단위랑 뭐 했을 때랑 다르지 않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침의 흐름은 별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지 않을 뿐이고 대신에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다른 회사 수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감사위원 평가 절차 수립 시 고려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와 관련돼서 연결과 관련해서는 뭐를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그 조금 이제 그 내부 평가 관련돼서보다는 위원회에서에 대한 내용으로 좀 올라가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이제 별도 내부 해결 제도와 마찬가지다. 어차피 독립적인 평가 수행을 해야 된다. 연결도. 그래서 지배회사와 감사위원회가 그런 내부에 관련 관리 감독을 가능한 자료를 제공받고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독립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부 별도 개별 내부 해결 제도에서 하고 있는 단일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올해부터 2조 원 이상이 처음으로 이제 연결 내부 해결률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네, 내년 이제 올해에 대한 감사를 진행돼서 내년에 이제 결과 보고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행했던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려웠던 점들이나 아니면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확인도 하고 객관화시키거나
또 해서 이런 지금 일반적인 FAQ로 나와 있지만은 이게 이제 감독기관이 됐던 운영위원 내부회계관리사 운영위원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감사인이 조금 더 조율돼 가지고 조금 더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 또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건 지금 현재 21년도에 나왔던 건 도입되기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은 실상 2조 원 이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좀 구체적이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회사도 고민이 필요하고 감사인도 고민이 필요하고 이거를 통합해서 좀 제시할 수 있는 뭐 감독당국이나 운영위원회, 뭐 상장회사 협의회, 뭐 이런 협회 단체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되는 내용들을 작성해서 만든 후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관리국 박정욱 선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의 대상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권 상장법인, 두 번째로 상장 예정하고 있는 법인, 세 번째로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아래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이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에 해당해야 되고 그 중에 2가지가 해당이 되면 외감 대상이 되고요. 이때 종업원수는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고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요건에 사원수 50명 이상 조건이 하나 추가되고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원수는 출자자 수에 따른 지분을 가진 자로 정관에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외부감사가 면제되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해도 면제 사유가 있으면 신고하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신설된 신설법인 이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 등기가 된 회사고요. 사업연도 중에 분할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정기말이 아니라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예 신설 등기된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데 원래 외감 대상인 회사에서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서 신설된 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수 3가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은 외감 대상이 되니 이거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 중에서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외가 됩니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 그리고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합병 절차가 진행 중으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소멸될 회사는 외감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에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회 통념상에 비추어서 실질적인 폐업회사로 인정이 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인 선임기한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하는 게 보통 일정이고요. 단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란 상법상에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이고요.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아래 2가지를 제외한 금융회사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자산 7천억 원 미만인 저축은행 이렇게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3년 말까지 선임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초도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까지, 24년 4월 말까지는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외부 감사 대상 회사가 대부분일 텐데 이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45일 이내에 선임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선임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미선임 회사는 외관법에 따라서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지정 대상이 되시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테니까 꼭 선임 기한 준수하셔서 선임을 완료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선임 대상 사업연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23년도 5월 달에 외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기말 자산이 5천억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1천억 이상입니다. 대형 비상장사가 이런 금액이 5천억 기준으로 너무 크게 높아지면서 대상 회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 이 세 가지 외에 나머지 외부 감사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분이 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합니다. 감사반 선임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외관법상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된 회계법인은 41개가 있습니다. 감사인의 선임권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회사는 감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상법상에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가 없으니까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정기감사인을 그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구성원 수가 최소 5인에서 최대 6인까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7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4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5인에서 6인 사이고요. 구성원은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명, 일반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이사의 기타 비상무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생기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로 대체가 가능한데, 외부 전문가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경영회계 법률 외부감사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약식위원회는 전원의 동의 시 3인 출석 그리고 3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참석, 과반수의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입니다.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정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감사 시간, 인력 보수,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정기 감사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면 횟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것에 대해 나중에 사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 회사들은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준수 여부 확인한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이런 준수사항 이행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정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제도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고요. 자유선임과 다르게 이제 증선위에서 감사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구분이 되고 주기적 지정은 잘 아시겠지만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법인이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장법인의 코넥스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형 비상장사도 앞에서 선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이런 회사들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직권 지정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감리 결과에 의하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재무 상태 악화나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를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권 지정 사유가 굉장히 많아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26개 정도 되는데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폐지 예정입니다. 지금 외관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재무 기준과 대표이사 변경 사유도 법 개정 시에 삭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기입니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적 지정과 상장회사 등의 직권지정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지정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사전 통지가 나가고 있고요.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통지를 했고, 그리고 이미 본통지 받으신 곳도 있겠지만 본통지 이후에 지금 재지정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일정보다 며칠 정도씩 좀 시간은 더 이후에 받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기 사업연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는 단기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 법인은 9월 말까지 요청하시는 경우에 지정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지정을 해드립니다. 또는 이제 감사인을 미선임했다거나 부당하게 교체했다거나 비작정 감사 의견을 받아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를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지정 기간은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기적 지정이든 직권 지정이든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아닌 회사는 한 개의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동일 사유의 법규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2개의 사업연도를 지정하고 있고요. 밑에 예시를 한번 보시면 22년부터 24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23년에 그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해서 24사업연도부터 또 새로운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라서 6년은 아니고 겹치는 연도는 뺍니다. 그래서 총 5년간 지정을 받게 됩니다. 재지정 요청입니다. 지정 통지 이후에 회사에서 재지정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재지정 사유는 법규에서 정해진 거에만 법규에서 정해진 것에 해당할 때만 저희가 재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비용 부담이 있다든지 상위, 하위 또는 동일 지정분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한다든지 지배 종속 일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때 하위 지정군 감사인을 좀 더 하위의 감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은 주기적 지정이랑 상장 예정 그리고 회사 요청의 사유에서만 허용 가능합니다. 재지정 요청은 사전 통지 후 2주, 본 통지 후 1주 이내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정감사 계약 체결 및 보고입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후에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본 통지 후 2주가 감사 계약 체결 기한이고요. 사전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계약 체결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본 통지 이후 2주 이내에 감사 계약 체결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기한 연장 공문을 제출하시면 2주씩 정도 탄력적으로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결 보고에 대해서는 회사 내 이제 지정을 받으시면 선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선임 보고도 제외가 되고 있고요. 다만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내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 방식입니다. 감사인 미선임 외에 이제 일반적인 지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지정의 대상이 되는 감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감사인을 먼저 지정을 해드립니다. 동일 감사인 연속 지정이라든지 3년 연속이고요. 그리고 특정 감사인에 대해서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산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지정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는 감사인별로 지정 점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쭉 순서를 세우고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규모가 큰 회사를 순차적으로 매칭을 해드립니다. 이때 배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면서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2조 원 이상이 되면은 가중치가 3배고 5천억에서 2조 원 사이면 2배의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지정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미선임 사유는 또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식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회계법인 외 일반회계법인에 대한 지정이 작년에 이제 특례로 생기면서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사는 일반회계법인, 등록하지 않은 일반회계법인에 2개사를 우선 지정을 해주고 이 중에서 또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1개사를 추가 우선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지정 방식입니다. 지정군은 이제 회사도 그 자산 규모에 따라서 가군부터 라군으로 4개 군으로 나누고 있고 감사인도 회계사 수, 품질관리 담당자 비중, 손해배상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가부터 라까지 4개 군으로 구분하고요.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같거나 더 높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등록제는 이제 등록하는 감사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등록된 감사인에게만 배정해야 되는 회사가 상장법인, 예정법인 그리고 감사인 미선임 회사 이렇게는 무조건 등록회계법인에만 배정하도록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이 배제되는 경우도 문의가 좀 많이 오는 내용인데요. 전기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단기 감사인 지정 시 배제하고 또 반대로 지정받았던 감사인은 다음에 자유수임할 때 또 배제를 합니다. 자유수임할 수 없습니다. 지정 방식은 이제 연속 지정은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에 지정받게 된 회사가 3개 사업연도를 한도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있고요. 직권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 종료될 때까지는 변경하지 않고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감사인을 변경해서 다시 지정해드립니다. 이제 지정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외관 규정이 시행되면서 지정 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 상장사가 영위하는 산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감사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확보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게 지정제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외감규정 시행세 측이 사전 예고 중이고 12월 5일까지 사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업종이라든지 전문가 기준이라든지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지금 사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의 판단 기준의 변경과 연속 발생 부담 완화는 이미 이번 사전 통지, 이번 10차 통지 때 다 반영해서 완화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종속회사 감사인 지정 방식 개선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 감사인과 일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지정 감사인 경우에 다른 쪽이 이를 맞추기 위해서 직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요청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부터 동일하게 지정해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감사인 지정 점수 가중치는 경력 기간 구간이 좀 더 세분화됐다는 내용, 그리고 개량평가 가산점도 상대평가 개념이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변경 예고되어 있는 외감법 시행령과 외감 규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최종 확정은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연기 종목 사유가 폐지가 되고요. 지금 현재 투자주의 연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에 분쟁자율 조정센터가 생겨서 이 자율분쟁 조정기구로 활용을 하고요. 뭔가 지정감사인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로 신고하셔서 조정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요 문의사항은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내용은 이제 뭐 저희 8월에 한 지정 설명회라든지 이런 내용에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